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씨네요. 아주 좋은, 오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학생분들한테, 공지사항을 좀 먼저 하나 전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중간고사 기간이, 일단은 학교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우리 학과에서는, 중간고사 기간 내에 이제 시간표를 지금, 다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표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이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중간고사 그 그러니까 기간이 아니라 그 요일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이 그다음에 우리 학생 대표들하고 상의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예전처럼 한 강의실에서 보는 게 아니고 아마 거리 제한을 좀 둬야 되기 때문에 강의실 2개를 빌려서 강의실 2개 정도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표 짜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라도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공지를 할 테니까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교수님이 지금 학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학과장이 공식적으로 우리 학사 일정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교수님이 우리 학과의 전체에 모든 결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학생회라든지 대표들한테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나가게끔 교수님이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학생 일정에 대해서 언제 화상 강의가 끝나냐, 언제 또 실습이 변동될 수 있느냐,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교수님이 여러 가지 지금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공지를 할 테니까 학과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외에는 여러분들이 혼란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교수님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교수님은 우선은 그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중간고사에 어떻게 대비를 하실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이 의견 수렴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혼란이 가지 않도록 교수님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해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인사를 했으니까 잠시 교수님은 좀 나갔다가 목소리만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까지는 우리가 그 관절학에서 이제 결합 조직들의 구성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 엘보는 지금 가장 큰 운동이 굽힘과 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굽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뭐를 당기거나 뭘 들어 올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거나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실 때 이런 생리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식사를 하셨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플렉션이나 엘보에서 플렉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식사하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또 그 반대로 폄에 만약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엘보를 가만히 보면은 자유도는 비록 1이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특히
우리 먹는 거 생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워크 일도 하셔야 되고 이런 문화생활도 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단지 일도의 자유도의 운동만 허용한다가 아니라 이 일도의 자유도가 다른 관절들하고 결합을 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장기간의 굽힘의 원인으로 인해서 폄훼 제한이 왔을 때, 자, 팔을 리칭을 못하고 정확히 피지를 못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오느냐? 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 내용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골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캐스트를 했습니다. 캐스트를. 그래서 엘보에 캐스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모러스의 디지털 쪽에 플렉처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레디우스나 얼라 쪽에 플렉처가 있어가지고 근위부 쪽에 플렉처가 있어서 석고를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석고 고정 후에 우리가 이제 다행히 컨트랙처라든지 어디에 유착이 풀려가지고 다행히 이 팔을 필 수 있으면 좋지만 오랜 시간 동안 석고 고정을 인해 가지고 폄훼 제한일 수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예전에 보면은 바로 뭐예요? 물리치료사들이 수동으로 우리가 많이 폄훼 제한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골절에 의한 석고 고정으로 인해서 폄훼 제한이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딴 곳에 뼈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스파, 뼈 겉돌기라든지 아니면 가시 같은 스파라든지 이런 겉돌기들이 형성되면서 결론은 또 관절의 운동을 제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폄훼 제한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염증이라든지 삼출물이 있을 때,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종이 생겨서 또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육의 경직, 뻣뻣해지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들의 뻣뻣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폄훼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자, 우리 펌을 할 때 아곤스트가 바로 트라이셉스입니다. 트라이셉스가 마비가 돼버리게 되면 누가 우세하게 되냐면은 바이셉스 브라키가 우세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제대로 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런 경우 마비가 있는 경우도 우리가 폄훼 제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팔꿈치 앞쪽에 피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결론은 피부가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여러분들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딱지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피부를 유착시켜 버리게 되면은 또 폄훼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뭐 뒤쪽이 아닌 앞쪽에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팔꿈치 굽힌 근육의 뻣뻣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굽힌 근육에 만약에 바이셉스 브라키의 어떤 강도, 근긴장도가 높아요. 높아가지고서 폄훼 제한을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흔한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헤미플레이저 환자들, 편마비 환자들의 어떤 스파스틱이 있거나 바이셉스 브라키에 그럴 때는 폄훼 제한을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현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뇌졸중 후에 편마비가 오게 되면은 특히 많은 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엘보의 플렉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셉스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앞 관절 주머니와 안쪽 겨딘대의 일부 앞섬유들의 뻣뻣함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뒤쪽에가 아니라 앞쪽에 있는 섬유들이 뻣뻣해지면은 당연히 또 폄훼 제한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장기간 굽힘의 원인으로 폄훼 제한이 오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폄훼 제한이 오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폄훼 제한을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운동 치료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근골격 운동 중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엘보에서는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펌해 제한이 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꿈치에서의 최대 수동 가동 범위는 얼마냐? 자, 중립의 자, 0도를 넘어서 자, 5도의 편과 자, 5도의 편과 그다음 145도의 굽힘이 가능합니다. 중립을 유치해서 자, 그러면 145도의 플렉션과 자, 마이너스 5도로 하자면 자, 5도의 익스텐션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가동 범위겠죠. 최대의 수동 가동 범위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능적인 운동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적인 운동 범위를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30도에서 130도까지의 약 100도 정도의 움직임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전자로 뭐 물붓기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를 친다든지 뭐 의자에서 일어난다든지 뭐 신문을 들고 본다든지 뭐 나이프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테이크를 뭐 자른다든지 스테이크를 잘라서 포크를 짚고 입으로 가져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동작에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은 약 100도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 연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이 뭐야? 일상생활 동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엘보에 우리가 플렉션이 필요한 범위가 얼마예요? 약 100도 정도면은 거의 일상생활을 수행하더라 이거죠. 단 우리가 수동적으로 가능한 범위는 약 145도의 플렉션이 가능하지만 기능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약 100도 정도면은 일상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최대 수동 가동 범위가 145도에서 플렉션에서 5도의 익스텐션이다를 알고 계시면 되고 기능적인 운동 범위는 100도 정도에서 거의 수행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운동학에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관절 형상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팔자 관절의 관절 운동 형상학입니다. 자, 위팔자는 뭐겠어요? 이제 휴머러스하고 이제 얼라에 만나서 하나의 관절을 이룬 거죠. 자, 그래서 위팔자 관절은 이제 자, 이거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오목한 잡뼈의 두루레 페임. 자, 어제 우리 구조했습니다. 자, 요거 오목이 하나의 관절면이 만들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볼록한 위팔뼈의 활자, 트로키아 사이에 형성된 관절을 우리는 무슨 관절이다? 위팔자 관절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이거죠, 이거. 좌뼈의 이 부분과 휴머러스의 볼록한 이 부분.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형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용이 먼저 중요하겠죠. 그러면 어느 뼈가 어느 뼈의 관절면이 볼록하냐, 어느 뼈의 관절면이 오목하냐. 우선 그래서 교수님이 색깔을 달리해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오겠죠. 플렉션 할 때 어디 관절을 어느 뼈를 고정하고 어느 뼈가 움직일 것이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우리 오목과 볼록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위팔자 관절의 운동 형상학에 보면 자, 펴물 했을 때를 보니까 자, 위팔자 관절이 완전히 펴되기 위해서는 자, 팔꿈치 앞쪽에 진피, 더미스가 있네요. 그 다음에 굽힌 근육들, 뭐 플렉서 머슬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안테리어 캡슐들. 그 다음에 안쪽에 겨딘대들, ACL의 압수밀과 같은, 자, 겨딘대 압수밀과 같은 구조들에 뭐가 필요하죠? 충분한 신장성이 필요하죠. 왜? 아까 우리가 펌에 제한하는 요소들을 봤듯이 지금 피부라든지 플렉서 머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캡슐이라는 결합 조직들이라든지 리가멘트의 결합 조직들이 충분하게 신장력을 줘야만 결론은 뭐야? 완전한 펌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쪽의 구조물들이 완전한 신장을 해야만 펌이 되듯이 그러면 뒤쪽에 있는 구조물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포스테리어 캡슐들이라든지 익스텐서 머슬들 같은 경우. 자, 익스텐서 머슬들 같은 뭐예요? 슬랙해줘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포스테리어 캡슐들도 이제 이렇게 슬랙해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결론은 우리가 완전한 펌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해하셨겠죠? 자, 그러면 플렉션 할 때를 한번 볼게요. 플렉션 할 때. 자, 플렉션 할 때를 보니까 위팔자 관절의 굽힘 동안 자, 도르래 페임의 오목관 관절면은 뭐죠? 볼록관 활차에 대해서 구르기와 미끄러진 방향은 같다. 맞나요? 자, 볼록한 거에 대해서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휴머러스. 자, 여러분들이 플렉션을 하게 되면 휴머러스는 그대로 있고 지금 뭐야? 좌뼈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 아까 우리 첫 배에 봤듯이 좌뼈는 오목하다고 얘기했고 우리 휴머러스에 있는 트로케는 볼록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볼록에 대해서 뭐가 오목이 부르기 하니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완전한 굽힘은 자, 피관절 주머니, 혐의 근육들, 그 다음에 우리 자신경 있었죠? 자신경 늘어나야죠? 그 다음에 겨딘대들 이런 것들이 충분한 또 신장성이 있어야 뭐가 가능해요? 플렉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굽힘할 때 보니까 뭐예요?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목과 볼록의 법칙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지금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슬라이딩 방향이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훗날 조인트 프레이를 만약에 팔굽 관절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플렉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조인트의 방향을 슬라이딩 방향을 여러분이 도수로서의 슬라이딩 방향을 뭐예요? 같은 방향으로 골두를 방향을 해줘야 플렉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펌을 못할 때는 결론은 뭐겠어요? 완전한 펌을 못하게 될 때는 이런 요소들을 다 제한된 요소들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플렉션이 안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신장이 충분히 되는지 제한된 요소들이 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런 들의 어떤 제한 요소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야 이제 조인트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가동 범위를 또 늘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치료적인 문제는 뭐 지금 2학년의 수업이니까 기초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우리가 중재를 있다라는 걸 교수님이 얘기해주고 싶어서 한 거고 일단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런 구조물에 대한 그다음에 형상학에 대한 부분을 다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위팔로 관절. 자, 이번에 위팔로예요. 자, 위팔로 관절은 자, 휴머러스하고 이제 레디우스죠. 자, 그러면 여기 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컵입니다. 컵. 자, 컵 모양의 뭐가 있었어요? 꼬매가 있었어요. 관자. 그 다음에 뭐하고 연결됐죠? 요거는 어디 있는 거죠? 둥근 자그머리 사이에서 형성된 관절. 요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요거는 휴머러스에서 캐피툴륨이죠. 자, 그러면 보게 되면은 자, 요것이 지금 레디우스에서의
바로, 요 색깔이 좀 빨간 걸 해볼까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요 상태, 지금 여기가 바로 뭐가 있어요? 호비에 작은 오목이 있죠. 노폐머리 오목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캐피슬럼. 자, 작은 둥근 머리가 이렇게 해서 결합이 된 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위팔로 관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결론을 보겠어요. 휴머러스의 캐피슬륨에 대해서 볼록한 거에 대해서 오목이 무브먼트 움직인 거죠. 그래서 슬라이딩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당연히 플렉션 하니까 앞쪽에 있는 캡슐들은 운동을 허용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슬랙해주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 쪽에 콜레테럴 리가멘트, 특히 얼라 쪽에 있는 좌 쪽에 있는 이런 그 측부인대, 측인대는 신장성을 가지면서 뭐를 주고 있는 거죠? 안정성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거죠. 신장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스타빌리티, 안정을 주는 거고, 자, 운동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결론을 보겠어요. 운동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가동성을 주는 거죠. 움직이게 운동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 부분들은 움직임을 허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을 떨어뜨리는 거고, 이 부분들, 지금 신장을 한 부분들은 스타빌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신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관절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움직임을 플렉션이라든지 익스텐션을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조직이 늘어나는지 또 어느 조직이 슬랙해지는지 운동을 허용하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볼 게 바로 이제 관절의 운동 형상학이죠.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같은 방향. 그래야 운동을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팔로 관절은 팔꿈치에 가해지는 박구비 발구수죠. 박구비를 생산하는 힘에 대한 저항력의 약 50%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겠어요? 여기 위팔로 관절이. 박구비를 생산하는 힘에 대한 저항 50%를 제공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부분은 사실은 잘 탈구가 일어나기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언제 탈구가 잘 일어나요? 자, 우리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야외 나들이가 좀 많이 자제되고 있지만, 자, 언제 이게 탈구가 되겠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서 우리 학생도 어렸을 때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엄마 아빠가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서 팔을 올려요. 올리는데 서로 힘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팔을 더 끌어올렸어요. 그럴 때 빠지기가 쉬운 관절 중에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특히 어린아이들 팔을 잡아당기거나 푸시나 푸를 하게 되면은 잘 빠질 수 있는 관절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좌뼈하고 우리가 휴머러스하고는 굉장히 관절의 일치성을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뼈의 일치성을 가지고 잡고 있지만 얘는 애뉴라 리가멘트 머리띠인대로 이렇게 환처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나오겠지만 아래팔에 운동을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내용 하나 언급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조카들하고 할 때 팔을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시면은 좀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내용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교수님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지금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만 잘 여러분들이 또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뼈 사이막이 있어요. 뼈 사이막. 자, 뼈 사이막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뼈 사이막입니다. 일단 교수님이, 자, 여기 뼈 사이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지우고 하겠어요. 자, 그럼 구조를 볼게요. 노뼈와 좌뼈는
아래팔에 있는 뼈 사이막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뼈는 막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심띠가 노뼈에서 좌뼈 몸통을 향해서 약 20도의 각도로 먼 쪽과 안쪽으로 주행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중심띠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오빌리큐 코드 사삭은 지금 레디우스에서 좌뼈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내용보다는 자, 중심띠들이 자, 여기를 보게 되면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사선 방향 보겠어요?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결론 뭐겠어요? 자, 노뼈에서 좌뼈를 향해서 약 20도의 각도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중심띠가 사선 모양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 그럼 기능을 볼게요. 일단 노뼈와 좌뼈를 연결하죠. 두 뼈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제성 근육들이 안정된 부착 부위를 제공한다는데 지금 우리 여기 외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휴머러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이제 리스트 손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거 손가락으로 이게 손가락입니다. 아이고 이게 손가락이에요. 이게 손목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메디알 에피콘다일의 플렉서 머슬들이 엘보에서 메디알 콘다일에서 기시를 해서 쭉 손목을 거쳐서 손 안으로 들어가서 손가락까지 이렇게 갑니다. 결론 뭐냐면 이 외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손가락까지 가기까지 이 손 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을 해서 손바닥을 거쳐서 손가락까지 가는 근육들, 가서 정지하는 근육들을 우리가 외제성 근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또 핸드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손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손 안에서 끝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냐면 내재성 근육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손가락까지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외제성이라고 이제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기능 중에서는 이겁니다. 팔을 통해 몸 쪽으로 전달되는 힘을 위한 기전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단지 이 중심띠, 이 뼈 사이막이 뼈와 뼈만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전달하는 기전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내용을 잘 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을. 자, 어디를 향했죠? 노뼈에서 좌뼈를 향했어요. 자, 지금 기억을 하시고 계셔요. 다음 슬라이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리고 약 20도의 각도로 먼 쪽과 안쪽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힘의 전달을. 사선의 방향을 보니까. 그래서 자, 요 내용이 지금 우선 구조화 기능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수님이 그 방향에 대해서 강조를 하느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여러분들이 손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닥에 손바닥을 지지면에 고정을 하고서 일단 여러분들이 푸시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을 배우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 뭐 아직은 리스트 안 나갔더라도 자, 우리 노뼈가 좌뼈에 비해서 구조를 설명할 때 스트레이트 프로세스가 좌뼈가 더 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좌뼈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 좌뼈의 페임에 가서 노뼈에 가서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 먼저 예를 들어 이렇게 사선을 그러면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힘의 전달을 볼게요. 자, 힘의 전달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손바닥을 지지하고 체중을 들어 올렸을 때 압박력이 작용을 하겠죠. 컴프레서 폴스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힘이 이 지금 레디우스 쪽, 그러니까는 이 손에서부터 오는 레디우스 쪽에 80%를 제공을 합니다.
80%. 그러면 여기 지금 레디우스 쪽에 올라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약 20%의 힘이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힘이 80%의 압박력이 계속 다 올라가서 엘보에 가서 여기 캐피툴룸하고 지금 우리가 캐피툴룸하고 호비아를 봤죠. 그럼 여기에 80%가 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히모러스하고 좌뼈에 연결되어 있는 여기 위팔에 좌뼈하고 되어 있는 관절에는 20%만 돼요. 그러면 이 엘보우가 힘의 균형이 틀려지죠. 그러면 압박력이 어디로 많이 가요? 여기 80%가 다 가버리면은 굉장한 압박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손상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야, 너가 80%의 힘을 받았고 나는 비록 여기서는 20% 힘을 받았지만 우리 엘보를 위해서는 우리 서로 균등한 힘을 분배를 좀 하자. 서로 고통을 나누자. 압박력을.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나도 여기 50% 가질게. 그러면 알았어. 좌표도 그럼 나도 50% 너가 줬으니까 30% 줘서 나도 50%야. 우리 균등하구나. 그럼 힘의 분배가 딱 이제 압박력이 두 관절에 딱 비율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던 거죠? 혹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교수님이 전 슬라이드에서 왜 방향을 보라고 그랬습니까? 자, 볼까요? 그럴 때는 붉은 펜보다 가는 펜으로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아까 우리 뼈 사이막이 어떻게 됐죠? 노뼈에서 좌뼈로 힘을 전달한다고 기능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약 20도의 각도로 뭐예요? 먼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사선이 돼 있다고 해서 여기 지금 여기 화살표처럼. 아, 그렇다면은 80%의 힘을 이 노뼈가 받았지만 압박력을 받았지만 올라가면서 결론은 뼈 사이막에 의해서 힘의 전달을 좌뼈로 30%를 준 겁니다. 좌뼈로. 그러니까 최종에 가서는 뭐예요? 힘의 크기가 같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힘의 크기를 뭐로 구별하냐면 화살표의 크기를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벡터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이 삼각형에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화살표의 이 크기가 바로 힘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여기서는 굉장히 화살표가 컸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작았죠. 그래서 교수님 비율을 얘기를 했어요. 80에 20이다. 근데 올라가면서 뭐예요, 이제? 힘의 분배를 노뼈가 좌표한테 주다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2, 3, 4에서는 결론 뭐 힘의 크기가 같아진 걸 볼 수가 있고 결론은 뭐겠어요? 휴머러스로 가는 힘의 전달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거죠, 지금. 아, 이렇게 우리가 이 뼈 사이막이라는 것이 뼈와 뼈도 연결해 주지만 결론은 또 이 아래팔에서는 뼈 사이막이 힘의 전달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뼈 사이막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아까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계속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지면에 대고 체중을 지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도 엘보에 그만한 압박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죠. 이렇게 우리의 인체의 구조들이 바로 어떤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뼈 사이막이 손상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상됐다면 어떤 외상에 의해서 손상됐다면 힘의 전달도 못하죠. 그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서로의 결합도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관절이 뭐가 되는 불안정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압박력이 작용했을 때예요. 그런데 디스트랙션. 자, 이제 잡아당겼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을 내가 지금 잡아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은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이거에 잡아줄 수 있는 구조가 아까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애뉼라 리가멘트가 이제 타이트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까 이렇게 코드가 있었어요. 사삭이 있었어요. 사삭 정도만 지금 힘의 전달을 할 뿐이지 결론은 뼈 사이막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힘의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거운 가방을 만약에 들고 갈 때 가장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근육통을 느낄 때가. 바로 브라키얼 레디알리스 쪽에 머슬 파이버들이 가장 뭐예요? 이 힘이 그만큼 이 좌뼈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만큼 누가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런 결합 구조보다는 근육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근육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트랙션 폴스 값이 적용을 하면 그만큼 근육이 많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립에서는 그만큼 컴프레션 폴스 압박력이 주어졌을 때 뼈 사이막에 의해서 힘의 분배에 의해서 엘보에 적용되는 힘이 그만큼 서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압박력이 충격을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결론은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 여기는 지금 힘의 전달이 지금 왜냐 방향이 지금 아래 방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 지금 A라는 그림에 비해서 B의 그림은 이만큼 디스트랙션의 폴스에서는 뼈 사이막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 사삭이 우일리큐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과연 그러면 이용을 만약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가방을 들고 가시다가 B처럼 가방을 들고 가시다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딱 A처럼 A 그림처럼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좀 더 근육의 힘을 요구를 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가방을 B처럼 들고 다니면은 모범생이었고요. A처럼 이렇게 가방을 딱 어깨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손을 뭐라 그러죠? 어깨를 그 가방을 이렇게 어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예전에는 이제 품위가 방정하지 않은 학생이었어요. 모범생이 아니었죠. 그래서 혼누라고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근데 역학적인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방을 B처럼 들고 다니면은 근육의 요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뼈 사이막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런 A번 같은 상황이 되면은 체중을 그렇게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이렇게 뼈 사이막의 역할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뼈 사이막의 기능이 B번보다는 이제 여기 지금 22의 그림보다는 지금 A에 대한 21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지금 기능을 지금 제시를 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엘보를 봤고요. 이제 다음은 포레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암. 자, 포레암의 관절들은 뭐였죠? 몸 쪽의 노자 관절과 먼 쪽의 노자 관절들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있었죠. 요거죠. 프록시말 레디오 올라 조인트가 있습니다. 좌뼈와 노뼈가 만났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죠? 두 조인트가 만나기 위해서는 너치가 있었죠. 너치. 페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어요. 자, 먼 쪽에 보니까 디지털 쪽에 또 둘이 만났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노뼈에 페임이 있었고 여기는 좌뼈에 페임이 있었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관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프록시말 쪽을 보고 레디우스 쪽을, 그러니까 그 디지털 쪽을 보니까는 높이와 좌표 둘만 만났네요. 자, 그래서 뭐를 액션할 수 있냐면 업침과 뒷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뒷침은 지금 이 상태가 뒷침입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을 때를 뒷침이라고 그러고, 업침 같은 경우는 손바닥을 아래로 향했을 때를 우리가 프로네이션 업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슈피네이션 뒷침할 때를 여기서 보니까 레디우스하고 올라가 평행화되어 있을 때가 바로 슈피네이션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라는 지금 휴머러스에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무슨 관절을 이루고 있었죠, 엘보에서. 그런데 여기 레디우스하고 휴머러스 관계에서는 뭐예요? 아까 교수님 얘기했죠. 여기는 애뉼라 리가멘트 머리띠들이 이렇게 환처럼 이렇게 둘러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비아하고 둥근 작은 머리가 관절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핀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관절 운동에서는. 요 관계에서는. 자, 그러면 결론은 얘하고 얘는 단단하게 고정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레디우스가 카팔본에 손목뼈에 부착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손목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자, 손목을 가지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할 것이냐 손바닥 아래로 향할 것에 따라서는 결론은 레디우스의 움직임이구나. 좌뼈는 그대로 있고, 그런 레디우스가 결과적으로는 슈피네이션 할 때는 이렇게 평행화가 있고, 손바닥을 엎으니까 어떻게 돼요? 노뼈가 좌뼈에 대해서 크로스를 하겠죠. 노뼈가 이렇게 크로스를 하겠죠. 그리고 다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면 다시 평행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는 이겁니다. 우리가 아래팔을 엎침과 뒷침을 할 때는 좌뼈는 고정돼 있고 노뼈가 올라갔다가 크로스됐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가 하는 액션이 바로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이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슈피네이션 할 때는 레디우스가 좌뼈하고 평행화되어 있는 상태구나. 프로네이션 할 때는 좌뼈에 대해서 레디우스가 위로 크로스를 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과는 뭐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노자 관절을 둔 거는 결과는 좌뼈에 대해서 노뼈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둥근 작은 머리에 둥근 오목한 것이 노뼈만 움직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스핀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아래팔의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 자,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이제 설명한 것이 이제 그림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업침과 뒷침을 보겠습니다. 아래팔의 돌림 운동은 노뼈 머리에서 좌뼈 머리까지 뻗어 있는 돌림축에 대해서 일어난다. 자, 결론을 보겠어요. 노뼈 머리에서 좌뼈 머리까지. 요거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손바닥이 돌림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손바닥이 돌림 운동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손과 손목이 뭐에? 노뼈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뭐였냐면은 손목에서는 왜 자유도가 2예요? 자, 손목은 구부릴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디베이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아시겠죠? 손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일어난 거죠? 노뼈가 움직여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손목이 돌리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퓨전은 뭐예요? 노뼈와 좌뼈에 대해서 노뼈가 결론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팔에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를 하셨겠죠? 자, 그리고 먼 쪽 좌뼈와 손목뼈의 안쪽 면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핸드 할 때, 핸드가 리스트 할 때 또 설명이 나오니까 여기서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그 스테레오 프로세스와 우리 그 노뼈와 좌뼈의 길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노뼈와 함께 손목뼈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 그래서 요 내용 다시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결론적으로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의 이 운동면의 관계는 노뼈와 좌뼈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손바닥에 돌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결론은 뭐겠어요? 손과 리스트하고 그 손목이 핸드하고 손목이 결론은 이제 손목뼈하고 연결하겠지만 손목에 있는 손목뼈하고 노뼈가 견고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결론은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먼쪽 좌뼈와 손목뼈의 안쪽 면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간이 있어요.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바로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슈피네이션이냐 요거는 프로네이션이냐에 따라서 자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색깔을 한번 자 좌뼈는 일단 이렇게 고정. 여기도 좌뼈 고정. 자, 그 다음에 노뼈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슈피네이션 할 때는 이렇게 평행하게, 그 다음에 프로네이션 할 때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카팔본들이죠. 손목뼈들이에요. 손목뼈가 누구랑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노뼈하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바로 우리가 노뼈하고 손목뼈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데 자, 요 내용. 자, 그렇다면은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엘보에서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만들고 아랫팔에서는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만들죠. 그런데 자, 이거를 굳이 구분하자면은 1도의 자유도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엘보에 따라서 또 리스트에 따라서 아랫팔은 같이 동반돼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엘보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같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들려서 엘보를 고정하고 손목을 들려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히버 조인트처럼 뭐 이런 것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도 손목뼈와 같이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왜 사슬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전체로 본다면은 같이 또 동반돼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막 일상생활을 할 때 보세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지금 우리 상지를 다 나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를 빗을 때 한번 보세요. 음식을 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서 멀리서 곡물 가지고 아니면 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런 먹는다고 하면 슈피네이션 내지는 프로네이션 같이 동반이 돼야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이 동작들이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엘보를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고리를 만약에 돌린다 그러면은 엘보 고정시켜 놓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할 때 아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관절의 구조와 관절주의 결합 조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쪽에 노자 관절이 있어요. 자, 이제 프록시말이죠. 자, 몸쪽에 노자 관절. 아까 우리 봤죠? 자, 위쪽에 있는 겁니다. 자, 노뼈 머리는 손뼈 고리. 자, 섬유성도 있고 약간 뼈에 대한 고리, 링처럼 어디에 붙어 있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지금? 좌뼈에 고정돼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더 나가서 설명을 할게요.
고리는 어디? 좌뼈의 노폐인과 머리띠 인대에 형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고리는 뭐야? 좌뼈의 노폐임이니까. 자, 좌뼈에서 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페임이 있으니까 여기 너치가 있잖아요. 얼라 위에. 자, 얼라뼈에 뭐가 있어요? 아, 레디우스를 받을 수 있는 함몰된 공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오목하게 되지만 여기 머리잖아요. 머리가 이렇게 좌뼈에 가서 이렇게 붙었어요. 그럼 얘가 둘이 결합을 했으니까는 뭔가 연결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섬유뼈 뿌리죠. 뿌리.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뿌리의 75%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애뉴라 리가멘트, 머리띠 인대에서 형성됐고 25%는 뭐로 되어 있어요? 좌뼈의 노폐임에서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목하게 폐임을 줘서의 25%를 차지하고 나머지 75%는 누가 갖고 있어요? 애뉴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환처럼 이렇게 싸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안정해요, 안정해요? 약간 이 얼라하고 휴머러스의 만남 관계보다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머리띠 인대로만 둘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큰 외력이 작용하면은 탈구보다는 주로 플렉처가 많이 될 거예요. 그 충격량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충격량이 가해지면 아마 골절이 잘 되겠지만 여기는 뭐가 탈구가 잘 되겠죠. 불안정하잖아요, 관절이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팔이 빠졌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이뼈가 빠진다는 얘기죠. 이뼈의 결합이. 그러면 뭐예요? 이뼈의 결합이 빠지는 거죠. 자, 그렇게 잘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불안정하게 줬지만 뭘 줬어요? 슈피네션 프로레이션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머리띠인데는 노폐임의 좌뼈를 부착시키는 두꺼운 원형의 뭐예요? 혈압조직띠예요. 혈압조직 인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머리띠인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지금? 몸 쪽의 노자관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들 보시고.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 쪽은 또 어떻게 돼 있냐, 이거. 먼 쪽은. 먼 쪽을 볼까요? 자, 먼 쪽의 노자관절들은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자, 먼 쪽이죠. 디지털 쪽입니다. 그럼 먼 쪽이니까, 먼 쪽 노자관절은, 자, 여기서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자, 우리 구조할 때 레디우스가 먼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진다고 했어요. 얼라는 뭐예요? 좁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라러치. 무슨 얘기했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 얼라러치 그러면, 좌뼈, 얼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함몰 부위가 있구나. 그럼 좌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누구 뼈겠어요? 노뼈겠죠, 노뼈. 그러면 이 너치, 얼라 너치는 어디 뼈에 있는 거야? 노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라를 데리고 오는 거죠. 야, 결합. 내가 이렇게 너가 올 수 있는 함몰 부위를 만들어줬으니까 네가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의 관절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먼 쪽에 노자 관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먼 쪽의 노자관절은 노뼈의 자폐임 및 관절 원만의 몸쪽 면에 의해 얇게 형성된 뭐예요? 오목면과 오목한 면과 볼록한 좌뼈머리, 여기 좌뼈잖아요. 좌뼈머리와 구성되어 있는 관절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먼 쪽의 노자관절에서는 레디우스가 오목하고 얼라가 볼록하구나. 그러면 관절 운동 형상학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은 이제 바닥 쪽. 자, 바닥 쪽은 뭐냐면 손바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바닥 쪽에 노자관절 주머니 인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등 쪽, 뒤쪽 노자관절 주머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관절 주머니 인대와 이런 관절 주머니 인대와 관절 원반,
우리 관절 원반은 관절의 구조에서 필수 조건은 아니었죠. 필요에 의해서 관절 원반을 분명히 꼈을 거예요. 그래서 관절 원반의 몸쪽 면은 엎침과 뒷침하는 동안 좌뼈머리가 노뼈의 잡혀임에 고정할 수 있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뭘 준 거죠? 주머니와 원반을 준 겁니다. 이것이 주머니인대와 원반을 준 가장 큰 목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오목과 볼록에 대해서 일단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아티큘라 디스크, 자, 원쪽 면에 이렇게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이제 피브로 카틸라지 섬유성 연골이에요. 자, 세모처럼 생긴 섬유 복합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계속 나왔듯이 좌뼈머리와 손목의 좌쪽면 사이에서, 자, 좌뼈머리와 손목의 상에서 여기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 여기서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아까 우리 여기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여기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뼈머리와 손목의 좌쪽에서 좌손목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했던 게 얘가 좀 길잖아요, 지금. 길고 얘가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손목뼈들이 손목이 이렇게 와서 있을 거예요. 여기 공간이 생기는 것이 바로 트라이앵글의 파이브로 카틸라지 컴플렉스. 그러니까 세모 섬유 복합체인데 이것이 바로 좌손목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슈피네이션,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세모 복합체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 쪽의 노자관절, 여기 이 노자관절의 1차적인 안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세모섬유 복합체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좌손목 공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안정자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된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겁니다. 관절 연골이.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엎침과 뒷침의 기능적인 사항을 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을 배우시게 되면은 엎침과 뒷침할 때는 유트롤전이 제로, 중립 위치를 합니다. 자, 그럼 아래팔 돌림의 중립도는 제로 위치는 엄지를 위로 한 위치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플렉션과 익스텐션에서 보다시피 기능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기능적으로 고려했을 때 약 85도, 자, 슈피네이션은 약 85도, 프로네이션은 약 75도가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관절 가동 범위인데 기능적인 고려는 거의 우리가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이 뭐예요? 약 50도 범위 내에서 거의 일상생활이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기능적인 범위예요. 우리가 기능적인 범위를 구분한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 관절의 움직임의 완전한 관절 가동 범위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슈피네이션이 85도가 나와야 되고 프로네이션은 75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보니까는 85도까지 여러분들이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 75도까지를 안 해도 약 0도 위치에서 50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좌우 50도 범위 내에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더라, 무리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운동학에 대한 기능적 범위를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준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측정하시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의 기준점은 이게 되는 거죠. 해부학적인 범위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요 슈피네이션의 85도, 프로네이션 75도를 먼저 우리가 슈피네이션의 범위는 85도고 프로네이션의 범위는 75도구나. 만약에 이거를 패시브라면 패시브의 ROM이
ROM이 얼마라는 거예요? 관절의 가동 범위가 패시브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슈피네이션 그러면은 85도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도를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슈피네이션이 40도라고 그럴게요. 40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40도, 10도의 제한이 있으니까는 여기 그래프 보듯이 40도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40도가 만약에 더 필요로 하는 이 관절 각도 가동 범위가 40도가 더 필요하는 거는 만약 포크가 예를 들어서 포크가 45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슈피네이션 필요하다 못 하는 거죠,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능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약 50도 범위, 10도 범위를 해주면은 일상생활하는 큰 지장은 없지만 어떤 다른 이 각도를 더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동 범위를 완전 가동 범위까지를 사실은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겠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적인 범위는 여러분들이 훗날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내가 이 팔이 만약 슈퍼넷이 안 될 때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당신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더 벗어나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료가 필요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몸쪽 노자관절과 먼쪽 노자관절에서의 운동 형상을 보니까 자, 뒷침을 보니까 자, 뒷침 슈피네이션입니다. 아까 평행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몸쪽 노자관절에서의 뒷침은 머리띠인대와 좌뼈의 노폐임에 의해서 형성된 서미법 고리 내에서 노뼈머리의 돌림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먼쪽 노자관절은 뭐가 돼요? 뒷침은 오목한 노뼈의 좌폐임은 좌뼈머리에 대해 구르기와 미끄러진 방향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슈피네이션을 하다 보니까는 뭐가 돼요? 슈피네이션. 자, 디지털 쪽입니다. 디지털 쪽. 자, 디지털 쪽에 슈피네이션이 이루어졌어요. 자, 뭐가 돼요? 오목과 볼록의 법칙에 의해서 오목에 대해서 뭐가 된 거죠? 자, 오목한 노폐임이잖아요. 그럼 아까 뭐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레디우스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좌뼈는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좌뼈가 볼록하잖아요. 볼록이죠? 근데 누가 움직였어요? 오목한 게 움직였죠. 페인 거니까 오목이죠. 그래서 슬라이딩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나옵니다. 슬라이딩 방향이 같은 방향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팔마 쪽에 캡슐 쪽에 리가멘트, 도잘 쪽에, 손등 쪽에 있는 것들은. 자, 그러면 슈피네이션이니까는 뭐가 되겠어요? 손바닥이 위로 향해야 되죠. 위로 향하니까는 팔마 쪽에 있는 캡슐의 리가멘트는 신장성을 가지면서 스타빌리티를 주고 도잘 쪽에 있는 캡슐에 있는 리가멘트들은 슬랙해지면서 운동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슬라이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슈피네이션의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프록시말 쪽에서 보면은 결론은 노뼈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요? 아까 고리 형태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고리로. 그래서 여기서는 로테이션이라는 로테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돌림 운동할 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로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방향은 같은 방향이라는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업침을 볼게요. 업침도 마찬가지예요. 자, 업침도 디지털 파트에서 똑같아요. 왜? 좌표는 일단 고정을 한 상태고, 좌표가 고정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노표가 움직이는 거니까, 결론은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슬라이딩 방향 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려지겠어요, 이제? 인대가 틀려지겠죠, 신장력이. 도잘 쪽은, 프로네이션 할 때는 신장력을 갖고, 운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팔마 쪽에서는, 슬랙해줘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프로네이션 상황입니다. 프로네이션 때는 이렇게 노뼈가 좌뼈에 대해서 위로 이렇게 크로스로 된 거예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몸 쪽에서는 뭐예요? 돌림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림 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뭐겠어요? 얘는 이렇게 환으로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좌뼈에 대해서 노뼈가 로테이션 돌림 운동을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한 엎침은 먼 쪽 노좌관절에 있는 등 쪽 관절 주머니들을 신장시켜서 도잘의 등 쪽입니다. 장력의 증가를 유발한다. 결론은 스타빌리티를 줘야죠. 이탈하지 않도록. 그리고 운동을 팔마 쪽에서는 허용을 해줘야 돼요. 자, 요 내용 보시고요. 자, 윗팔 노관절에서는 팔꿈치와 아랫팔 사이의 공유관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볼게요. 엎침과 뒷침 동안 노뼈의 몸쪽 끝부분, 몸쪽 노자관절, 윗팔로 관절 둘 다의 돌림 운동에 관여를 하겠죠. 자, 그러면 더 읽어볼까요? 윗팔로 관절에서 관절 운동은 둥근 윗팔뼈 작은 머리에 대해 노뼈 머리 오목이 뭐 한다고요? 뭐예요? 스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는 몸쪽의 노자관절, 누구의 캐피틀룸하고 레디우스의 포비아죠. 요거. 자, 둘 다, 그 다음에 윗팔로 관절. 여기하고 같이 관절을 돌림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윗팔로 관절에서. 자, 그러면 둘 다 뭐야? 여기서는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관절 운동의 스핀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둘이서 몸쪽 노좌관절에서는 돌림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갔다 다시 왔다, 돌아갔다 다시 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둘 관계에서는 휴머러스의 캐피톨럼하고 레디우스의 포비아 관계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한 축에서 계속 도는 거죠. 두 관계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서의 요거는 스핀이고, 여기에서 몸쪽 노좌관절에서는 로테이션, 돌림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림 운동 돌려줘야죠. 그래야 누가 레디우스가 평행선을 걷다가 또 좌뼈에 대해서 또 크로스를 했다가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자, 요 내용 이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핀의 의미는 원포인트에서 원포인트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의 스핀은 우리 몸쪽 노좌관절에서 그러니까 윗팔로 관절에서 일어나고, 여기서의 몸쪽 노좌관절에서는 로테이션을 한다. 그리고 저 먼 쪽에서는 뭐야? 롤과 슬라이딩 방향이 같다. 왜? 오목에 대해서 볼록에 대해서 오목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관절 운동 형상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이 어떻게 관절을 이루면서 운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뭐가 바뀌겠어요, 이제. 자, 아까는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의 관계고, 지금 뭐예요? 고정된 노뼈와 손에 대한 엎침과 뒷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몸쪽 노좌관절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체중을 부하게 되면 머리띠인대와 좌뼈의 높임은 고정된 노뼈 머리에 대해서 돌림 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체중을 지지했을 때는 상황은 바뀌죠. 뭐에 대해서? 노뼈를 고정시켜 놓고. 자, 손바닥을 고정시켰으니까 노뼈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죠. 자, 손목을 고정시켜 놨으니까 노뼈가 당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좌뼈를 아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고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체중을 지지했을 때는 뭐예요? 뭐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 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론은 뭐를 이용하는 거야? 어깨를 이용해가지고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고정이 노뼈가 되고 움직이는 방향이 좌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형상학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 돌림 운동은 뭐 그대로 일어날 것이고, 이 어깨에 따라서 어깨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는 이해가 안 되지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손목을 딱 고정시켜 놓고 여러분들이 인터널 로테이션을 할 때와 그다음에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손바닥이 점점 하늘을 향할 거예요. 그다음에 어깨를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주면 손바닥의 프로네이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체중 지지와 비체중 지지했을 때의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의 관절 운동 형상에 대한 상황을 지금 표에는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왜 롤과 슬래딩 방향이 체중 지지자에서는 바뀌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엘보가 동반된 게 아니라 지금 이 휴머러스가 누구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휴머러스가 좌뼈하고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좌뼈. 그러니까는 결론은 이 좌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깨를 이용한 결론은 좌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프로네이션, 슈피네이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엘보 앤 포레암 컴플렉스에 대한 얘기는 형상학까지, 운동 형상학까지 다 봤습니다.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 또 많이 들어 있어요. 교수님이 이제 언더라인도 치고 해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은 우리가 체중 지지 자세, 그다음에 비체중 지지 자세에서의 관절 운동 형상이 바뀌는 이런 내용들, 또 오목과 볼록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관절면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라는 것. 특히 아까 너치가 나올 때 어느 뼈냐, 좌뼈냐, 노뼈냐 이런 내용들도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여기서는 스핀이라는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설명한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아까 교수님이 시험 얘기했지만은 교수님이 좀 여러분들하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서로 공유하는 피드백이 되는 관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제 여러분들 또 시험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 교수님 계획에서는 아마 이제 그 5월 달까지를 봤을 때는 지금 진도가 아마 좀 많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끝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교수님 메일 주소를 지금 교수님이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이 차트가 끝날 때마다 한 장 한 장, 그러니까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엘보 포레암이 끝났잖아요. 교수님 저는 이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 하여간 뭐든지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은 교수님 메일을 주시면 교수님이 그거를 다 모아서 시험 전주에 꼭 시험 때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시험 전주에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피드백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의견이 없으면 이제 교수님이 다음 진도를 나가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또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전주는 그 시간을 좀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수님한테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교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수님이 다시 동영상을 틀고 교수님 얼굴 한번 또 보시고 오늘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또 어떻게 또 잘 맞았네요. 그리고